당신처럼 고리타분한 노인네랑 사느니 영수랑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게 진짜 인생이야.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게 한 말입니다. 이 남자의 선택을 응원하시거나 배신한 아내와 고향, 후배가 맞이할 최후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아내는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늦잠을 즐기는 여자였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주말 아침은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고 아내는 9시가 넘어야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나왔지요. 그런 여자가 어느 날부터 토요일마다 6시 반 알람을 맞추기 시작하더군요.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등산 모임이 생겼다고 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다닌다고 했지요. 솔직히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여자였으니까요. 등산복을 새로 맞춰줄까 물었더니 이미 샀다고 하더군요. 언제 샀냐고 물었더니 지난달 세일 때 샀다고 했어요. 색깔도 예쁘고 브랜드도 제법이던데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운동 한번 해보겠다는데 뭘 더 물어보겠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내는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사이 현관에 벗어둔 등산화를 신발장에 넣어줬어요. 30년째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벗어둔 신발을 제가 정리하는 건 우리 집의 오래된 순서였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등산화를 집어들었는데 손가락 끝에 뭔가 묻어났습니다. 붉은 흙이었습니다. 밑창 안쪽 홈 깊숙이까지 박혀있는 고운 황토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들여다보니 색이 선명하더군요. 오래된 흙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밟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했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은 화강암 지대예요. 흙이 희고 모래가 많지요. 아내가 다닌다는 북한산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색의 흙은 나오지 않습니다. 붉은 황토가 나는 곳은 제가 아는 딱 한 군데였어요. 제 고향 충남의 작은 마을 선산 근처 비탈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그 땅이었어요. 비만 오면 저 색깔의 흙이 길 위로 흘러내리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거기엔 영순의 선산이 있었습니다. 영수, 저보다 12살 어린 고향 후배였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온 녀석이었지요. 명절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 거실에 나타나 형님, 형님하며 술잔을 받아 마시던 녀석이었습니다. 사업이 막힐 때마다 찾아와 손을 벌렸고 저는 그때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게 고향 후배를 대하는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가 혼자서 그 땅을 찾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뒤로는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등산화 밑창에서 그 흙이 나왔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밑창에 흙을 긁어 담고 날짜를 적어 서랍에 넣었어요.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등산화를 신발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묵직하고 짙은 냄새였어요. 아내가 10년 넘게 써온 꽃향 말고 전혀 다른 계열의 향이었습니다. 나무 진액 같기도 하고 가죽 같기도 한 그 냄새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수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명절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풍기던 향이었거든요. 언젠가 어디서 샀냐고 물었더니 해외 출장 때 면세점에서 샀다며 으스대던 녀석이었지요. 그 냄새가 아내의 목덜미에서 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두 번째 약봉지에 날짜를 적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은 잠그지 않았어요. 아내가 열어봐도 상관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열어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뒤로도 서랍은 계속 채워졌습니다. 영수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 고향에서 막걸리 한 사발 하던 자리였습니다. 16살짜리 녀석이 어른들 틈에 끼어 앉아서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살피던 아이였어요. 어른이 잔을 비우면 귀신같이 채워드리고 어른이 웃으면 같이 웃고 어른이 한숨을 쉬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던 녀석이었지요. 그 나이에 그런 눈치를 가졌다는 게 신통하다 싶었습니다. 고향 어른들도 다들 영수하며 귀여워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지요. 제가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영수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명절엔 꼭 전화를 했고 서울에 올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형님 하며 따르는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슬아의 아들이 없던 저한테는 그 녀석이 조카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했으니까요. 아내도 처음엔 영수를 좋아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면 음식을 넉넉히 싸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수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 그 녀석이 30을 갓 넘겼을 때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빌려줬습니다. 고향 후배니까요. 언제 갚냐고 물었더니 6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못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돈을 한번 빌려주고 나서부터 영수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과일이며 고기며 한 알음씩 들고 왔지요. 형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명절이 풍성하다고 했어요. 말이 어찌나 번드르르한지 아내는 그 녀석이 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던 영수는 두 번째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보다 금액이 컸어요. 사업을 키우려면 설비를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만 믿는다고 했어요. 저는 또 빌려줬습니다. 아내도 빌려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세 번째 실수였지요.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었는데 영수한테만큼은 그 경험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하는 그 목소리가 판단을 흐렸던 거지요. 아니면 제가 그냥 믿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수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아내의 등산화에서 붉은 흙을 발견하고 나서 한참 뒤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영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사람 중 아직 그 녀석과 연락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 척하며 영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돌아온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더군요. 영수의 사업은 진작에 망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돈을 빌려주던 시점에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도박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액수가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고향에서는 진작부터 영수를 조심하라는 말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아끼는 후배를 흉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우리 집 거실에서 형님, 형님 하며 술잔을 받아 마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넉넉히 싸주던 장면도 떠올랐지요. 둘이 나란히 앉아 웃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아내는 도박빚을 막아줄 지갑이었습니다. 형님 댁 형수님이라는 포장지를 두른 현금 인출기였지요. 그리고 아내는 그걸 몰랐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영수의 도박빚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누구한테서 얼마를 빌렸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고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돈의 흔적은 언제나 남는 법이니까요. 저는 서랍의 약봉지 대신 서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표정을 꾸미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지요. 하지만 숫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얼마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장부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요. 아내의 통장 내역을 처음 들여다본 건 영수의 빚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상대방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떳떳한 일은 아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내의 등산화에서 붉은 흙을 발견한 사람이었고 아내의 목덜미에서 영수의 향수 냄새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떳떳함을 따지는 건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의 통장은 3개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던 통장이 2개였고 하나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니까요. 처음 보는 통장의 내역은 단순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아내 명의의 다른 통장에서 조금씩 옮겨온 것들이었고 나가는 돈은 한 계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계좌번호만 있었어요. 저는 그 계좌번호를 적어뒀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두 번에 200만 원, 어떤 달은 500만 원이 나간 적도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규칙이 있더군요. 영수가 우리 집에 다녀간 직후에 어김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명절 다음 주, 생일 다음 날, 그리고 토요일 저녁마다 나갔어요. 저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등산을 간 토요일과 돈이 나간 날짜를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내의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아내가 쓰는 스마트워치는 제가 2해 전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사준 거였어요. 심박수를 기록하고 걸음수를 재고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었지요. 아내는 그 기능들을 잘 활용하더군요. 저는 그게 기특하다 싶었습니다. 그 기록이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는 건 아내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스마트워치 앱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아내가 쓰는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바꾼 적이 없는 번호였어요. 저는 그 번호로 들어갔습니다. 토요일마다 기록된 심박수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등산을 한다면 심박수가 고르게 올라야 합니다. 오르막에서 높아지고 내리막에서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내의 심박수 그래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낮고 평탄하다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치솟았다가
그 뒤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낮게 유지되었어요. 등산 중에 나타나는 심박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를 따로 적어뒀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그 2시간이 무엇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지만 저는 그래도 확인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성격이니까요. 블랙박스는 아내 차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끌고 나간다는 걸 안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등산을 간다면 대중교통을 타거나 동네 아주머니들과 같이 가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아내는 혼자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아내 차가 없다는 걸 처음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아내 차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봤거든요.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구간이 없었어요. 정확히 그 시간대만 지워져 있었습니다. 앞 구간도 있고 뒤 구간도 있는데 그 4시간만 깔끔하게 없었지요. 지운 겁니다. 아내가 지운 거였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전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삭제된 영상도 복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비용을 내고 맡겼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아내 차가 고향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서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순의 선산이 있는 그 마을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펜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영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지요. 통장 내역, 심박수 기록, 블랙박스 영상.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인 것들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아내와 영수는 최소 1년 이상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아내는 제가 모르는 통장에서 영수의 계좌로 꾸준히 돈을 보냈습니다. 영수의 도박빚을 아내가 갚아주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퇴근하면 같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니까요. 진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아내가 즐겨 마시는 둥글레차를 따뜻하게 우려 식탁에 올려뒀어요. 아내가 내려오면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잘 잤다고 했지요. 저도 잘 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30년 동안 해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몰랐겠지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요. 토요일이 되면 저는 아내의 등산 준비를 챙겨줬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워줬고 간식으로 먹을 삶은 달걀을 챙겨줬어요. 무릎이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고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고 나면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처음 연락한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상담을 해준 변호사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유책 배우자 쪽에서 재산 분할이 불리하게 된다고 했어요. 증거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서랍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연락한 곳은 영수의 채권자였습니다. 영수의 도박빚을 추적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사채업자는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지인들한테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빚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금액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빚을 제가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건을 제시했고 상대방은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영수의 가장 큰 빚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내도 몰랐지요. 저는 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주말 저녁 아내가 돌아오면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피곤하겠다며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였습니다. 그 30년이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이니까요. 다만 그 3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요. 아내의 지인들을 조용히 파악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사교적인 여자였습니다. 동창 모임, 동네 개 모임, 문화센터 수강생 모임까지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 모임들에서 아내는 나름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고 회비를 걷고 식당을 예약하는 사람이었지요. 아내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들 중 몇 군데에 아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퍼뜨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조용히 한두 마디를 흘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말했고 그렇게 번져나갔지요. 소문이라는 건 불씨 하나만 있으면 알아서 번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불씨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반겨주는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생겼고 모임 날짜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들 바쁜가 보다고 했어요. 영수 쪽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수의 도박빚을 제가 인수했다는 걸 영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영수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영수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한테서도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건 그 과정에서였어요. 영수한테는 저희 아내 말고도 두어 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영수와 진지한 사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저는 그 여자들의 연락처를 받아뒀습니다.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려고요. 그 사이에도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둥글레차를 우렸습니다. 토요일마다 물통을 채워줬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지요. 향후에는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고향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서울로 올라온 고향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얼굴을 보는 자리였지요. 저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총무를 맡아온 터라 장소 예약부터 식순 진행까지 제가 도맡아 했어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다만 올해는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장소는 예년과 같은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룸이 넓고 프로젝터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젝터가 필요했습니다. 식순의 고향의 사계라는 영상 상영을 추가했습니다. 올해 향후의 준비를 특별히 신경 썼다며 미리 공지를 했어요. 다들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왔습니다.
영수도 왔습니다. 향후에 빠진 적 없는 녀석이었으니까요. 형님, 형님하며 들어서는 영수의 얼굴이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짧게 웃음을 교환하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자리가 채워지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농담도 했고 고향 시절 얘기도 꺼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웃었고 영수는 맞은편에서 술잔을 기울였지요. 한 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건배 순서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을 들었어요. 오늘 향후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짧게 보고 건배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장면은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아내 명의에 숨겨둔 통장에서 영수의 계좌로 돈이 오간 내역이었어요.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아내 차 조수석에 영수가 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이 펜션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영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도 있었지요. 소리가 없는 영상이었는데 장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굳어버린 거였어요.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요. 세 번째 장면은 영수의 도박빚 내역이었습니다. 금액과 날짜, 그리고 아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준 송금 기록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아내 외에 2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 그 여자들 각각에게서 받아낸 금액까지 정리된 표였어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는 사람도 술잔을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지요. 평생 그 자리에서 여왕처럼 앉아있던 여자였습니다. 10년 넘게 향후의 자리에서 가장 잘 차려입고 나왔던 여자였어요. 모임이 끝나면 다들 형수님 오늘도 예쁘시다. 형수님 덕분에 자리가 빛난다 했던 여자였지요. 그 여자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고향 후배 영수가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다들 잘 봐두십시오. 건배.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문 앞에 미리 세워둔 사람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영수의 채권자로서 신청해둔 재산 명시 명령 관련 서류를 그날 그 자리에서 전달하도록 해뒀거든요. 영수는 문 앞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고향 선배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식당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의 자리에서의 체면,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 형수님이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무너졌어요.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게 가장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향후회가 끝나고 사흘 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2개에 옷가지를 쑤셔 넣고 화장대 위에 늘어놓았던 화장품들을 쓸어 담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멈추더군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영수였습니다. 그 모든 걸 보고도 영수한테 간 거였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지 아니면 달리 갈 곳이 없었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영수가 아내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요. 영수는 향후의 다음 날부터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수의 가장 큰 빚을 인수한 뒤로 조용히 추가 작업을 해뒀거든요. 영수 명의로 된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차 한 대, 고향 땅 지분 일부, 그리고 어느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소액 예금 몇 개. 숨겨둔 것들이 제법 있었지만 그리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쪽 일에 능한 사람을 따로 써뒀으니까요. 영수가 아내한테 연락을 끊은 건 그로부터 열흘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내한테서 더 이상 뽑아낼 게 없다고 판단한 거겠지요. 아내의 숨겨둔 통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아내 명의의 재산도 묶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영수에게 아내는 이미 용도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알았겠지요. 영수가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를요. 아내가 들어간 곳은 경기도 외곽의 원룸이었습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알려오더군요. 소문이라는 건 그런 법입니다. 평생 아파트 꼭대기층에서만 살던 여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3층 원룸이었다고 했어요. 영수는 2달 뒤에 구속됐습니다. 사기 혐의였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한테서도 돈을 뜯어낸 게 드러났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한테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도 추가로 확인됐어요. 제가 확보해둔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활용됐습니다. 영수가 아내한테 보낸 문자들, 아내한테서 받아낸 송금 기록들이 증거로 제출됐지요. 아내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 의혹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내가 보낸 돈 중 일부가 영수의 사기 행각에 사용된 게 드러났으니까요. 경찰에서 아내한테도 출석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그 즈음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을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그 주 안에 처리됐습니다. 아내 쪽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유책 배우자였고 공범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 10분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생필품 몇 가지를 사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저 앞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푸석푸석하게 묶은 머리, 때가 탄 점퍼, 손에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품들이 담긴 장바구니였어요. 계산을 하면서 카드가 한번 긁히지 않더군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현금을 꺼냈습니다. 잔돈을 받아 지갑에 넣는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서다가 저를 봤습니다. 둘 다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명품 코트에 잘 손질된 머리였을 텐데 그날의 아내는 그냥 지쳐 보이는 중년 여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맞추고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제 것인 것 같았습니다. 복수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판을 짜는 것, 그리고 그 판이 완성될 때까지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토요일마다 물통을 채워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아내는 경기도 외곽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 밥을 차립니다. 30년 동안 두 사람 분을 차리던 밥상인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랬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